저희들이 이제 그 정수자 애초에 이제 그 상수원에 관한 이러한 그 수질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이 정수 장애에 관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제 그 보급, 이제 그 상수 관망에 대한 이러한 그 세션입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의 그 발표가 있겠고요. 예, 첫 번째로는 예, 단국대 김두일 교수님께서 에너지 탄소 중립의 해법 그리고 물수요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당국대 김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얘기는요, 그 에너지 탄소 중립의 해법이라는 내용이고요. 뭐 상수도 처리 공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아낄 수 있을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현실과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현실에서 좀 멀어지면은 좀 진보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현실에서 너무 가까워지면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자를 만들 때요, 저에게 김기범 박사가 많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물에는 거기 이제 김기범 박사 이름도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탄소 중립을 상수도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의 현황입니다. 그 1958년도부터 이제 하와이에서 그 CO2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은 곳에서 CO2 농도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가 이제 그 평균을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는 400ppm 이상 넘어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60년 동안 100ppm이 증가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CO2 농도가 가장 나쁜 이제 그 시나리오로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평균 농도가 2100년도에 4.7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강수량은 13.1%가 증가하고요. 4.7%면 5%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보통 이제 계절별로 CO2 농도가 바뀌는데 그 온도도 좀 바뀌게 되고요. 이제 그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온이 한 50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50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하면은 5도씨, 뭐 4.7도씨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이 굉장히 그 극심한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5%는 사실은 그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그 피크라든가 낮은 데서는 상당히 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5년도에 파리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을 교토 우정설을 대체하는 그런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가 일부였는데 이제는 이제 195개 당사국이 모두 구속력이 있는 첫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다양한 탄소 그 시장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요. 2050년엔 탄소 배출량을 그 제로로 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그 탄소 관련된 이제 협약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시책을 만들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발표 자료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줄이는 게 똑같이 이제 밸런스가 돼 가지고 0이 된다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넷제로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도 만들어졌고요. 그 3+1 전략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세 개의 이제 뭐 적응이라든가 기회라든가 공정 +1 해가지고 기반 기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인프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그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또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10대 과제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10대 과제는 여기 그 핸드아웃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물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물 관리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 분야를 좀 우리가 특별히 보면은 물 절약하고 재이용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다음 물 분야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좀 저감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육성 및 탄소 상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물 관리 분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물 절약하고 재이용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 수요 관리라든가 그다음 탄소 중립 운영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물 흐름 과정에서 우리 간망이라든가 그다음 노후 환경 기초 시설에서 어떻게 탄소 절감할 건지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환경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 관리 분야에서도 뭐 이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고요. 오늘 참고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우리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인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참 재밌는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 가로등을 다 켰을 때 요런 이제 왼쪽 사진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상하수 시설에서 그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켜는 것보다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2010년도 자료인데요. 이 상하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그 51테라와트 C/아워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 상하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3에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많은 그 CO2가 우리 상수도, 하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와클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에서 IWA하고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CO2를 줄일 수 있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 잘만 하면은 수도 시설에서 0.5에서 6% 정도 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더하게 되면은 약 17%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형 물 관리를 하면은 20%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의 탄소 중립이 이거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 IWA하고 와클립이 제안한 거는 이 펌프나 상수원 보호 등에서 CO2를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공법 도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효율화라든가 AI, 에너지 생산, 누수 관리, 재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를 상당히 많이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줄이면은 뭐 50%까지 줄일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책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클립은 그 독일에 있는 어떤 그 GIZ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IWA가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고 수자원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 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몇 군데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니까 이 멕시코에서 그 핫폐수 처리 시설에 통합 운영을 해가지고 그 처리 용량도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용량이 증가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40%까지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개선이라든가 바이오가스 확보, 에너지 생산을 개선해 가지고 투자 비용의 20, 30%를 그 해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 태국에서도 그 와클립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펌프 운영 최적화하고 하수 시스템 정비를 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47.5% 정도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상수도를 공급할 때 도수하고 수처리하고 이 송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 도수, 정수처리, 송수 과정에서 CO2가 배출하는 양이 엄청난데 특히 도수하고 송수에서 상당히 많은 그 CO2가 그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처리 공정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 CO2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그 에너지 사용량이 보니까요. 전라남도에서 약 200만 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지방상수도 시설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그 상수도 시설에 쓰이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런 에너지들이 쓰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포텐셜도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탄소 절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 에너지 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워터 로스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에너지 로스도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터 로스와 에너지 로스를 좀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뭐 상당히 탄소 중립 추진 방안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자하고 시범 사업하고 사업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통해 보면은 대부분 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나 이런 걸 최적화 시켜가지고 에너지 진단하고 효율을 향상시켜라. 그 다음에 물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라.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위치 에너지 등을 잘 이용해서 에너지를 해소해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거의 공통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정책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상에 대한 평가, 그다음 이행 목표 작성,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모니터링, 피드백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학회라든가 뭐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 평가도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 어디에서 CO2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디서 에너지 로스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캠 같은 거를 참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뭐 저탄소 제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행 계획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뭐 그 관망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이게 적정한 수압이라든가 뭐 수량이라든가 수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참고로 한번 제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 목표를 실행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상수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 과제 이미 들어왔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CO2 절감에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CO2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넓혀 가지고 우리가 촘촘히 이제 관리하면은 CO2 이제 절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도시하고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도 이제 CO2 절감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센서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이런 이제 그 누수 관리나 수압 관리, 자산 분배 최적화, 수질 모니터링, 관망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비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CO2 절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린 뉴딜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그 탄소 절감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그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은 항상 잘 해야 되고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피드백해서 좀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그 상하수에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상수에서도 탄소 중립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그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뭐 학술단체라든가 산업계, 소사업자, 정부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니까 이런 달성이 가지고 이 정책과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노후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로 막 바꿔가지고 우리 기존에 워터로스만 생활했는데 이제 에너지로스도 좀 감시를 해가지고 그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그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또 글로벌 물산업의 도약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수도 시스템에서의 탄소 중립에 관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로 이제 K워터 이두진 부장님께서 지방 상수도 관망 관리 현황 및 정책 방향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이제 4분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표 자께서는 1분씩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상수처에 근무하는 이두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교수님들 뵙게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K워터에 한 15년 정도 연구원에 근무를 하다가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수공에서 관할하는 23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연구자로서 느꼈던 어떤 그 관리 기술 또 사업부서에 가서 느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 앞에서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K워터의 어떤 입장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상수도 분야에서 특히 관망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충이나 또 적수사고 이후에 큰 어떤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체계가 정립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3번에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망의 현황 또 상수도의 현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지방 상수도의 가장 어떤 이제 문제는 경영의 어떤 제한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수도 사업이 지방 재정 사업으로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 재정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또 개선하기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업이 지자체의 니즈나 혹은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아주 큰 이제 굵직한 그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수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정책들이 단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또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히나 수도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자체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지방상수도 특히 이제 우리 수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인력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야인데요. 관망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도시설 관망이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게 아주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망 관리가 어렵고 또 많은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망 사업이 저기 가운데 있는 건 저희가 이제 K워터가 그동안 해왔던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이고요.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노후관을 정비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후관 정밀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관망을 조사해서 실제 노후관의 어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맨 위칸에 있는 스마트 관망 구축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관망 시설을 이제 스마트한 어떤 체계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들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현대화 사업은 우리 뭐 유수율이 관리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망 사업은 앞서 이제 여러 발표하셨던 것처럼 공급 과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또 운영 관리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로 공급 과정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2년까지 1조가 넘는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노후관 정밀 조사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뭐 이런 유역 수도지원센터라는 조직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관망을 뭐 오래 이제 그 연구도 하고 기술자로 몸담으면서
사실은 관망을 관리하는 데는 사실 그 서비스의 레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아무래도 수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레벨 2 정도의 수량 관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수도 관리하고 또 적절하게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수질도 관리하고 에너지도 관리하고 위기도 관리하는 이런 단계로 어떤 진화를 하는 게 어떤 이제 수도 사업자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레벨 2와 레벨 3에 있는 사업이 사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량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고요. 또 잘 되고 있는 특광역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관망을 통해 가지고 수질 관리도 해야 되고 실시간 대응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점진적인 그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가 판단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 수도 사업이 가지는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구축 사업을 단기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도 스마트 관망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벌여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요 이슈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망의 여러 사고 이후에 대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유수율 관리, 점검 정비, 관세척을 상당히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의무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무화. 그런데 이 의무화를 하려면 사실은 지자체나 민간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큰 관망 정비 사업은 노후관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술이라는 그 변동성이 큰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율을 달성해서 5년 만에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 어떻게 지자체가 유지할 거냐? 이것도 10년 동안 그걸 유지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스마트 관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관망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고도의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 계측기도 아주 많아집니다. 더 많은 계측기를 더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자체의 역량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수도 사업이 과연 지금과 같은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수도 사업을 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이제 관망 유지 관리 기준 또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대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시설이나 운영 관리가 그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뭐 재정적으로 감당하든 아니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번호를 매겼는데요. 한 이런 정도의 단계적으로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가장 1번은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겠죠. 지금 군 단위 이하의 지자체에서 수도 사업자의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이 드신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어떤 이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운영이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정보의 현행화나 또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무하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실시간 감시도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상 대응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는 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이 없이는 사실은 실시간 데이터를 받는 건 상당히 위험한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성과 유지 방안은 제가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목표 유수율을 85%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관망의 밀도에 따라서 유수율이 85%가 되는 블록이 있을 수 있고요. 절대 85%가 안 되는 블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관리 사업을 해보면서 너무 많은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목표 유술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감당하기 힘든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비공개 자료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2012년부터 강원도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도 80% 넘는 유수율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이후에 이 유수율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에 고압으로 물을 보내는 지역에서 어떻게 유수율을 85%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걸 어떻게 10년간 유지할 것인가? 저희가 보는 이제 여러 뭐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배수 관로당 관을 아무리 이제 잘 유지하더라도 언어보이드하게, 그러니까 피할 수 없게 나오는 누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적으로 잘 아는 누수가 있는데 그런 누수들이 연장된 누수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관망을 정비해도 반드시 이제 보건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학술적으로나 여러 이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누수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은 이전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관망을 정비했던 것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사업장의 이제 데이터인데 80% 이하에 우리가 1%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톤당 한 8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80%가 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넘는 단계에 이르면 1%를 올리거나 유지하는데 7, 8배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유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포스트 현대화 이후에 우리가 5년의 성과 보고 중 이후에 바로 이 지자체가 그 유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유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성과 판정이 끝나면, 사업 종료가 끝나고 한 몇 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지자체가 그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약간 초록색을 보시면 저게 초기 유수를 할 때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 관망을 정비를 하고 끝나면 그 유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플랫하게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누수도 있고요, 또 노후관도 계속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이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비용 범위 내에서 유수율이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그 한계 비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다시 목표 유수율을 재조정하는 기간을 저는 갖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보니까 유수율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80%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진도나 장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훨씬 관로 길이당 누수를 많이 줄여야만 목표 유수율 80%를 아주 간신히 맞춥니다. 서울시나 수원이나 이 경기도 있는 지역은 유수율 관리가 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가면 관망을 정비하지 않아도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파주 같은 데는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용량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유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나 장흥이 저렇게 열심히 누수를 관리하더라도 80% 이상을 올린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수율뿐만 아니라 단위 관로당 무수 수량이나 급수전당 무수 수량 같은 보조 지표를 가지고 이 유수율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거제에서 유수율을 계속 관리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실제로 관로에 누수가 되는 양은 똑같지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유수율 80%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유수율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이제 저희가 좀 보조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관방 사업은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지자체가 정말 필요한 기술, 그리고 10가지 기술을 이제 스마트 기술로 적용을 하고 선택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은 충분히 이제 고민하지 못한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각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걸 적용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을 선택할 거냐,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지표로 이걸 검증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모두 다 수도 사업자가 할 거냐 아니면 외부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부서에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사업이 워낙 급박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웃긴 그림이 있지만 뭐 사실은 좀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고전이죠. 근데 사실 환경부나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프라, 낚싯대를 사줬습니다. 낚싯대를 사서 낚시를 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낚시할 미끼도 살 돈이 없고요. 심지어는 낚시꾼도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 그걸 운영할 돈도 없다는 거죠. 이런 지자체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이런 어떤 좋은 시설들과 기술들을 해주면 지자체가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큰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좀 찾아 넣었습니다. 운영관리 부분은 뭐 잘 아시는 부분에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관망은 수량, 수질, 사고, 운영관리 고도화. 운영관리 고도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운영관리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 관망을 구축하고 나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관망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운영은 교과서가 없죠. 운영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 운영을 좀 더 고도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획일화시켜서 이제 지자체가 받아들이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사용량, 유량을 가지고 어떻게 누수를 찾아내고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상 수질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사례들이 있죠. 있는 것들을 참고하고 공부해서 그 지자체에서 정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누수라는 걸 하나만, 그러니까 사용량에 대한 정보 하나만 보시더라도 과거에는 월간 사용량을 가지고 누수를 찾았습니다. 근데 블록 단위로 실시간 유량계를 놓으면 그 블록 안에서 야간에 한 번 야간 사용량을 가지고 1일 정도의 누수 사용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블록을 더 쪼개서 소규모 유량 감지를 하면 일간 실시간으로 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한 기술 또 계측의 어떤 파워는 점점 조밀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도사업 체계 부분은 이건 전에부터 이제 우리 뭐 여러 사업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아무래도 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지자체가 이 환경부나 이제 이런 행안부 여러 이제 부처들이 수도사업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라고 표현하면 뭐 5년 정도의 사업비를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투입하고 이제 이런 어떤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사업을 국가의 어떤 재정 복지 사업으로 볼 것이냐, 복지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환경부가 재정 다 일원화해서 환경부 중심으로 사업을 가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자립 능력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이것을 이제 인수받아서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이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게 상수도는 아주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장이나 지자체에서는 상수도만은 정말 복지사업 이상의 어떤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국가가 가져오게 된다면 또 국가가 하는 지자체와 하지 않는 지자체의 격차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통합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통합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인근 지역을 묶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통합, 규모의 어떤 경제에 유리한 통합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여러 이제 사실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취수원 중심이나 또 광역 중심으로 가야지만 사실은 아주 스무스하게 시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역시 전문 인력 부분입니다. 지금 지자체나 또 그 민간에서 수도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대규모 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 단계로 가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 사실 지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제도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나머지는 다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소 중립 부분은 우리 김두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 상수도도 또 상수도 분야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방상 수도 관망 관리 어떤 선진화에 대해서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저성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저 세 번째 발표 자료는 대한상호토학회 구자용 회장님께서 옥내 급수관 체적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시겠는데요.
그 부득이 그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부자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옥내 급수 설비의 최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내 급수 설비의 개요소부터 옥내 급수 설비 최적 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 제안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내 급수 설비의 정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내 급수 설비는 공공시설인 취수 장소부터 배수지 등을 거쳐서 배수관, 그래서 배수관에서 이제 분기돼 가지고 가정의 급수관과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 택지 경계선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개인 소유물이 되는 것이 옥내 급수 설비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크게 저수조와 뭐 고가수조, 또 수도관, 옥내 급수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돗물의 최종적인 품질이 이쪽에서 많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옥내 급수 설비의 관리 주체가 개인 소유자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의 사각 지역에 있거나 또는 관리가 미흡해서 옥내 급수 설비의 유지 관리가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수돗물의 최종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옥내 급수 설비에 관련된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의 KC 인증 제도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관과 뭐 저수조, 뭐 밸브 등등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에 관련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유사한 제도가 NSF, NC 또는 캐나다 스탠다드 61번과 같이 옥내 급수 설비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데 직접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KC 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증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 개편함으로써 좀 더 그 수돗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그 인증을 한번 위생안전 기준을 받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외국의 내용을 보니까 2년 사이에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인정 만료 후 매년 1회씩 사후 관리를 좀 더 우리보다 강화돼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내도 사후 강화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제 재질별로 위생 안전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희의 특색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만냄새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수돗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평가 지표가 조금 틀리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유사한 외국에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온도나 pH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련 법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적인 검사 및 소독 등의 위생 조치를 취할 것. 그래서 강제 사항보다는 권고 사항 정도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옥내 급수 설비가 아닌 옥내 급수 설비 이외에 공공이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은 최근에 세척 갱생 교체 등에 관련된 이러한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주기적으로 세척도 하시오라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사문화된 그런 규정과 같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업계가 아직 미비하다. 또 그러한 어떤 스탠다드 표준 매뉴얼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 것들을 이제 벤치 마킹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일본의 건축에 관련된 건축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양한 시설별로의 그러한 관리 기준들, 급수 설비에 관련된 기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기 검사와 절차 방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더 보강돼야 될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러한 위생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또 성능, 내구성, 내식성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개선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 미인증 불법 제품들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협회나 인증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사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아울러서 성능의 내구성, 내식성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좀 더 성능 평가의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능에 관한 품질 보증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사후 관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공되는 신설되는 그러한 아파트나 어떤 뭐 연립주택, 단독주택에도 좀 더 표준화된 어떤 시공 방법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의 50% 이상이 아파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층간 어떤 배관 공법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됨으로써 좀 더 이런 것들 누수 포인트 확인이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보급할 때 층상 벽면 배관 공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이러한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울러서 국내 급수 설비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는 저수조에 관련된 위생관리의 메커니즘과 옥내 급수 간의 유지관리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우리 일반 국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편의성이나 유지관리의 데이터 확보 특히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그래서 유지관리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 제도라는 것들을 기반을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안전등급 평가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우리가 향후에 뭐 수질 관리에 관련된 옥내 급수 시설의 수질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등급화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된다. 또 이원화된 그러한 급수설비 유지 관리업을 단일화하는 그래서 옥내 급수설비 관리업을 신설해서 관리를 하면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옥내 급수설비 유지관리 메커니즘 안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 좋은 그러한 관리 포인트들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옥내 급수 설비 관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업무 범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세부 업무 내용과 관리업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수조 청소, 뭐 또 저수조 청소 뭐 이런 것들을 옥내급수 설비 관리업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사한 뭐 전기안전공단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시설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특히 민간이나 법정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인센티브 또 지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수설비도 그와 벤치마킹해서 급수설비 안전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옥내 급수설비 관리 분야를 좀 업역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옥내 급수관, 특히 급수관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시범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 공사비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좀 재정 여력이 되는 데는 현재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이런 것들이 군 단위의 어떤 수도 사업자 아니면 군 단위의 행정 단체들은 이러한 예산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아울러서 옥내급수관이나 설비를 검사하는 서비스가 일부 워터코디, 워터닥터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정착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그거를 좀 확대 보급하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시범 사업의 대상은 어떠한 대상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과 대상에 관련된 법규들을 검토한 결과 한 16종에 관련된 위생조치 대상들을 찾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통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한 14,000개 정도의 이제 전체 모집단을 찾고 그 중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 1, 2, 3, 4 중에 저희들이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대안 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건축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92년도 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되는데 특히 그때는 아현도 관광 뭐 좀 품질이 나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통계 자료들에 의해서 예산 확보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대상 업종들을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파트, 학교 뭐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정도의 시범 사업을 한번 환경부에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사후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 유지관리 메커니즘을 좀 더 편의성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내급수의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안전 등급 평가 제도 활성화 또 이런 것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영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늘 이제 11분의 발표가 이제 종료가 되는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김기범 연구교수님께서 수도 사고 등 위기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도 사고 등 위기 대응 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발표 주제를 이제 받고
위기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위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이 세션이 상수 관망 그리고 물 공급 체계에 중점을 둔 세션에 이제 발표가 배치된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식용수 분야, 그 분야로 좀 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식수, 그다음에 용수 공급 체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수 사고, 그다음에 노후관 파손, 그다음에 물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여러 가지 식용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갈수록 이제 우리에게 큰 위기 주고 있는 재해 재난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강원 남부권에 이제 가뭄이 발생하면서 이제 큰 사업도 있었는데 바로 1년 지나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거에서 물이 넘치는 폭설과 호우, 집중호우, 홍수도 나기도 했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가뭄이 또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작년이죠. 섬진강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왔다고 합니다. 이 500년 빈도라는 게 사실 정확히 500년 빈도가 맞냐, 5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비가 맞냐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추론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시설물들을 30년 빈도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500년 빈도는 사실 대응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재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중호우라든지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점점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또 전례 없던 감염병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에서도 근로하셔야 되는 분들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항상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데 무언가 일을 해야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참 힘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식용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있었던 적수 발생 사고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적수 발생 사고를 이제 잘 수습해서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식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매뉴얼 만들어져 있는 거에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었었고, 그다음에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도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식용수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로 표준 매뉴얼들을 살펴보시면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그다음에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재해 재난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측면은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단에 이제 상수도 통수 수계 전환 그리고 준공 표준 시방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수 사고에서 제대로 발동됐어야 할 표준 시방서입니다만 사고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환경부에서도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매뉴얼이라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마련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애초에 그런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도 전문 인력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은퇴 시점이 이제 도래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 인력의 그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리사 제도,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 그리고 간만시설 운영관리사 이런 제도들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숫자도 늘려 나가는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최근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재생산되면서 거의 괴담 형태로 정보가 급속히 퍼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유충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샤워기에 필터를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필터를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필터가 과연 유충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겠죠. 이와 같이 이제 불확실한 정보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주민 행동 요령 등인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기 종료까지 예상되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용수 관련된 리스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방상수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이제 진행을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유수율은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후 관로 교체율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생할 노후관들을 생각한다면 꾸준하게 현대화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노후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식용수 분야 매뉴얼,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상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이 담겨서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현재 매뉴얼 상에서는 대응과 복구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게 될 건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판단하자마자 초동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시나리오들이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위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수원 수질 이상 오염 그리고 식용수 시설 설비의 파괴, 세 번째가 시스템의 운영 중단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사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위기들은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치 매뉴얼을 이제 만들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위기 유형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것은 현장에서 예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기 유형을 좀 더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는 이 표는 전문가 30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폭염이라든지 후호라든지 가뭄이라는 그런 재해 재난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응하는 법,
호우에 대응하는 법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폭염 때문에 조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대응하는 법, 호우가 많이 왔을 때 고탁도 물질이 유입됐음에 됨에 따라서 대응하는 법 등을 이제 위험을 더 생생하게 분류해서 접근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산업화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오염 물질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유형들인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여러 가지 신규 오염 물질들과 더불어서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공법들이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유형들인데, 주로 이제 활성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 노후화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송배수 시설, 관망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단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위기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운영 관리의 미숙 측면입니다. 사실 운영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이와 같이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리고 아직 교육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형을 이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기 유형별로 이제 대응 순위를 왼쪽 표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와 같이 뭐 이런 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위기에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고탁도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가져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약품 투입 처리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역세척 속도를 운영할 이제 조정할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대책들을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책들이 너무 브로드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해야 되는지를 쭉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에 맞춰서 백신이라는 것을 접종하고 있듯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위기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위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제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신속하게 위기를 수습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한 번 더 이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훈련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수 사고, 그다음에 식용수 분야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절차를 가져가야 이런 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도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현장 수습 조정관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위기의 규모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다음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위드 리스크라는 제목을 이제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김기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올 장장 한 3시간에 걸친 이 11개 발표가 끝마쳤고요. 오늘 이 자료 준비부터 발표까지 애써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